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실리콘밸리 소재 SBB 은행이 폐쇄 결정이 됐죠. 파산한다는 이야기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리만 브라더스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최근에 SBB 어떤 연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2023년 실리콘밸리 뱅크 SBB 파산. SBB 미국 역사상 은행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는 예금을 수신하고 대출을 하면서 연준의 보호를 받는 은행 중에는 사상 두 번째의 크기, 상당히 큰 은행이죠. 파산, FDIC, 미국의 예금자 보호기관이죠. 거기에서 폐쇄 명령, 즉 파산을 하는 이제 순서로 지나갈 건데, 이게 금융위기로 다시 등장할 것인지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는 이 SBB가 금융위기 또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SBB 파산, 파산은 아니고 결국 문을 닫게 했죠. 뱅크런, 예금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예금 인출 러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FDIC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두 번째 신문기사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에 파산했던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은행입니다. 그럼 리먼 브라더스는 뭐냐? 리먼 브라더스는 은행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일종의 투자은행, 뭐라고 하냐? 한국으로 따지면은 아주 큰 상호저축은행이나 투자신탁 이렇게 될 건데, 이런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 워너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일으켰던 거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1위 규모다.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가 1위가 아니라 은행이라 워싱턴 뮤추얼이긴 하지만 크기로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가 역대급이고요. SBB는 일단 은행이라는 사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지금 벌써 14년, 15년 전이네요. 당시에 15년 전에 투자시장이 없던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리먼 브라더스가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P 500 인덱스입니다. 당시 2008년 9월 초에 S&P 500 인덱스는 1250포인트였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약 딱 두 달 동안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화살표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먼 브라더스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올지 아닐지는 리먼 브라더스와 SBB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2000년 나스닥 버블 이후에 미국 경제를 당시 그린스펀이죠.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초저금리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0% 금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자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 증권이 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해서 계속 사고팔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버블이 모기지 증권화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모기지 증권화가 다시 한번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이 악순환으로 이렇게 돌고 돌았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런 과정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고, 그런데 2007년까지 금리를 이제 5% 가까이 계속 올리죠.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됐고, 붕괴가 되다 보니까 모기지
증권을 많이 투자했던 리먼 브러더스가 돈이 없어지면서 파산하게 됐고요. 그 파산 여파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인데 리먼 브러더스가 핵심은 이제 모기지 증권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리먼 브러더스는 예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자기의 자본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한 빌려온 돈, 부채,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돈을 조달했고 그 돈으로 모기지 증권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쭉 모기지 증권은 부동산 가격이 기초자산인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기지 증권 값이 똥값이 될 것이고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던 리먼 브러더스는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에게 다시 부채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파산했고 연쇄적으로 워낙 큰 금액을 리먼 브러더스가 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까지 위기가 전이되면서 순식간에 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심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데 그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권, 모기지 증권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는 모기지 증권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대부분의 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로서 투자를 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대규모 손실을 그러니까 당했고 그 당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추가 부채가 필요했죠. 추가 부채를 필요해서 해당 다른 금융기관들의 손을 벌렸다가 금융기관들이 눈치를 챈 거죠.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부채를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버렸죠.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했고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던 겁니다.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자 금융기관들은 너도 나도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그렇게 되자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렸던 거죠. 이렇게 마비가 돼버리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마자 주요 지표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먼저 리보금리는 한국 쉬운 말로 하면 콜금리입니다. 금융기관끼리는 뭐 대출하고 돈을 한 달, 두 달, 하루짜리 빌리는데 우리 개인들이 은행 가서 빌리지 서류 제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믿고 전화 한 통화로 돈을 통장에 쏴주고 넣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리보금리라고 하는데요. 리보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근데 갑자기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나자 리보금리 보시는 그런 것처럼 이게 리보 1개월 금리인데요. 당시 리보금리가 2.5% 수준의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자마자 금융기관끼리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최대 4.5%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거죠. 즉 금융기관끼리 얘네들이 혹시 또 리만처럼 파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를 못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TED 스프레드입니다. T는 미국 국채 3개월에서 T를 가져오고요. ED는 유로달러, 리보금리를 유로달러라고 하는데요. 런던 금융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약자를 TED 스프레드, 즉 3개월 미국 국채 가격, 미국 국채가 지금 현존 세상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일단 안전한 미국 국채로 달려드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리보금리는 서로를 못 믿으니까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TD 스프레드로서 현재 금융기관 간의 신뢰의 위기가 어느 정도냐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TD 스프레드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전에는 1.0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4.75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기관끼리 서로를 못 믿고 대신 못 믿는 대신에 있는 돈은 전부 다 미국 국채를 사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해서 금융기관끼리 서로 돈을 갚아라
할 경우에는 결국 빌린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8월부터 달러화 가치는 주식시장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즉 리먼 브러더스는 신뢰의 위기, 금융기관끼리도 못 믿게 만드는 신뢰의 위기가 왔고 신뢰의 위기가 닥치자 금융기관들은 일반 개인들을 기겁도 할 것 없이 모두 대출을 회수하는 통해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뱅크 SVB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결국은 폐쇄하게 됐는지 이 내용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SVB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하고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 내내 금리를 올리자 이 성장 기업들, 벤처 투자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해 있던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금 인출하는데 있는 돈으로 메꾸긴 하겠지만 돈이 별로 없어요. SBB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이 얘네 전에 가격이 좋을 때 샀다가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연준에 손을 벌리면 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연준에 손 벌리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위기가 아닌 이상 쉽게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 매도 손실 그리고 기업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하고 있어서 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했는데 증자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예금 기업 고객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뱅크런이 일어나서 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런 일이 발생한 지 만 하루 만에 한국으로 따지면 예금자 보호위원회입니다. FDIC가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은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인데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25만 달러입니다.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SBB 리먼 브러더스가 시스템 위기를 일으켰던 이유가 다른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돈을 손실받기 때문인데요. SBB는 일종의 은행입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창조를 할 수 있는 대출이 있죠. 그래서 SBB는 타 금융기관의 리먼과 다르게 타 금융기관의 부채, 레버리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본금과 고객 예금으로 채권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FDIC가 빠르게 결정한 것은 어차피 25만 달러 이하 금액 그 고객들이 대부분이 한 95%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95% 정도가 25만 달러 이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차피 정부가 줄 거니까 일단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리먼 브라더스가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 수신이 없잖아요. 결국 남한테 돈을 빌려서 모기지 증권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만에 돈을 빌려든 금융기관들이 서로가 엮이면서 금융기관 전체 위기로 전개되어서 금융위기가 됐고 반대로 SVB는 부채 조달이 아닙니다. 고객 예금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고객 예금을 위험하다 싶으니까 25만 달러 이상을 예금하신 분들은 달려와서 돈을 찾았겠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FDIC가 얼른 최대한 빨리 금융시장 파장을 막고자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FDIC는 리먼급이 아닌데 SVB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르게 파산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째는 FDIC가 입장에서 가만 보면 SVB가 자금이 예금을 지금 넘겨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게 채권이나 주식이나 돈 되는 건 뭐 속옷까지 팔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팔아도 안 사간다면 다른 금융기관에 손을 벌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에 손을 벌려서 돈을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리먼급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FDIC가 빠르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1.
보유자산, SVB가 보유자산을 매도하여 예금 인출에 대응할 때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타 금융기관에 손을 벌려서 돈을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리먼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 걱정을 사전에 빠르게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거 리만급수로 움직였던 여러 지표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먼저 보시는 그림이 TD 스프레드입니다. TD 스프레드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와 금융기관 간 돈을 빌리는 리보 금리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TD 스프레드는 0.31%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TD 스프레드가 4.7포인트, 그 다음에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에 1.7포인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르긴 올랐어요. 당일 0.18 정도에서 0.31 크게 오르긴 했지만 이걸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보이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끼리의 이 신뢰도가 깨지면 이게 위기가 되는데 그건 리보 금리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1개월 리보 금리입니다. 예, 오르긴 올랐지만 0.97% 당일에 아주 적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간의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갚을 때는 결국 달러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달러화 인덱스가 오르죠. 그런데 폐쇄 결정하는 당일날 달러화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마이너스 1.09% 하락했습니다. 즉, 이거 안전자산으로 달러화가 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하락했다? 이것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와치를 보니까 뭐 3월 금리 인상 0.25를 하든 0.5% 하든 그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중요한 게 보는 건 연말 금리입니다. 그래서 패드와치 올해 12월 말에 예상 금리를 보니까 5.75%까지 올랐던 게 일단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25에서 5.50 그러니까 최종 금리 목표치가 SVB 파산으로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이 옵션 투자자들,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최종금리 목표치를 연말에서 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볼 때 SVB 파산과 FDIC의 빠른 폐쇄 결정, 이것이 증시에 어떤 힌트를 주느냐,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SVB 파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 연준의 고민 이거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만들어 준 것 같고요. 두 번째, 3월 금리 인상 0.5냐 0.25냐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이 관심 있는 것은 최종금리입니다. 연말까지 최종금리인데 3월 금리의 몇 퍼센트 0.5든 0.25든 그걸 넘어서 연말 최종금리 목표치는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뭐 유튜브에서 난리인데요. 금융위기로 발전한다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제로다. 없다. 이건 책임지겠습니다. 없다. 네 번째, 이번 주에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CPI, 2월 CPI가 발표합니다. 금요일에 고용지표, 월간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아지면서 잠깐 시장이 좋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증시는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더 추가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호재, 즉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낮을 경우에 증시는 격하게 아주 좋은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즉 SVB 파산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겁을 먹고 매도를 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은 페드의 금리 인상 목표치가 어디까지냐를 감안할 경우 죄송한 얘기인데 이번 주에는 이 SVB 파산이 증시에 호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저는 그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네.
리만 브라더스와 그 SBB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큰 문제는 뭐 전혀 주식시장 하루 이틀 하락하는 정도 빼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반대로 페드 연준의 보폭이 상당 부분 이렇게 좁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온다 하겠습니다. 예, 하락장에 겁나는 장이지만 저는 지난 3월 초에 방송했던 대로 3월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해야 할, 주식을 늘려가야 한다는 그 방송 그대로 그 시각 유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